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2025년 26년 시험 대비 기출 및 예상문제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문제 사지선다를 들어가기 전에 단답형을 먼저 풀고 사지선다형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답형으로 풀만한 문제들은 다 다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지선다형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빠르게 답만 찍어내고 설명해 주는 쪽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는 데는 아마도 동일한 문제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답 위주로 찍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을 경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 풀이를 하기 전에 먼저 화면을 멈추고 정답을 찍어 본 다음에 그리고 해설이나 정답을 확인하는 것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면을 멈추고 찍어 본 다음에 다시 화면을 진행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을 하려면 누구의 허가를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번입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 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문제도 몇 번 다뤄봤죠. 관할관청에 반납하지 않으면 어디다 반납한다는 얘기입니까? 협회에 반납하는 경우가 어떤 것이냐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협회에 반납하는 경우는 4번입니다.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할 경우에는 협회에다가 반납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는 경우가 아닌 것,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반납합니다. 3번입니다. 운송 가맹 사업자의 허가 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운전자 변경, 운전자가 변경될 때마다 허가사항 변경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대폐차, 영업소 이전, 주사무소 이전, 화물취급소 설치 또는 폐지, 이런 경우에는 허가사항 자체를 변경해야 합니다. 원래 허가 냈던 것에 대한 변경사항이잖아요. 그런데 화물자동차 50대 중에서 운전자 매번마다 바뀔 수 있는데 운전자 바뀐다고 허가사항 변경 신고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허가사항도 아닙니다. 어떤 운전자를 쓸 것인가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운송 가맹 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운전자의 변경입니다. 4번입니다.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 특수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죠.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똑같죠.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 최고는 80km, 최저는 50km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 최고 속도는 시속 80km, 최저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5번입니다.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만 딱 집어 보겠습니다. 앞차에 오른쪽으로 앞지기를 한다, 이게 틀렸죠. 어디로 해야 합니까?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합니다.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이 맞는 지문들은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한 것이 아니라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6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허가 취소 사유. 정답부터 찍으면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3번이죠. 운전자 취업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었다고 그래가지고 허가 취소까지 해야 되나요? 예. 어떤 운전자가 몇 월 며칠 날 취업했다가 몇 월 며칠 날 퇴직했습니다. 이 취업 현황 보고 안 했다고 허가 취소한다 그러면 살아남을 운송사업자는 하나도 없겠죠. 이러한 경우는 뭡니까? 예, 과징금 매기면 됩니다. 그래서 과징금 일반 사업자는 얼마죠? 20만 원. 개인 사업자는 10만 원. 이 과징금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허가 취소 사유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으면 취소되겠죠.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취소됩니다. 화물자동차 교통사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뭐했다? 보험금 타먹었다. 예, 운송사업자가 그럼 허가 취소입니다. 근데 취업 현황 좀 보고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서 갑돌이가 몇 월 며칠 날 취업했다가 몇 월 며칠 날 그만뒀습니다. 이런 취업 현황 좀 보고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허가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과징금을 매기는 사유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또는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다면 일반 사업자는 20만 원, 개인은 1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문제 7번입니다.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네,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번입니다. 화물의 창고 입출고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부터 고르면 몇 번이 되겠습니까?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네, 3번이죠. 원기둥형의 운반은 뒤로 끌어서 이동시키도록 한다. 원기둥형 자체가 뭡니까? 굴러 다니는 거죠. 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뒤로 끌어서 이동시키다가 굴러서 덮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깔리게 되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앞으로 밀어서 이동시켜야 합니다. 뒤로 끌어서 이동시킨다. 원기둥형에 깔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화물창고 입출고 시 주의사항 원기둥형의 운반은 뒤로 끌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밀어서 굴리고 뒤로 끌어서는 안 됩니다. 9번입니다. 컨테이너의 위험물 취급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을 한번 골라보셨습니까? 정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4번입니다. 선적한 후에 반드시 콘 잠금장치를 해제한다. 선적하고 잠금장치를 잠그셔야지 해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잠궈야 합니다. 잠금장치를 잠근다 그래야지 해제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콘 장치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잠궈야죠. 선적을 했으니까 선적 후에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해제가 아니라 잠근다. 10번입니다. 수하인 문 앞 행동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택배를 배달했습니다. 이제 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수화물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입어보고 이렇게 고객 문의에 성실히 응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거기에 든 물건 사용법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화인 문 앞에서
택배원이 사용법이라든가 또는 뭐 옷을 입어보기 등 이렇게 고객 문의에 성실히 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행동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문의사항이 있을 때 반품 등의 문의는 답변해야겠죠. 그러나 뭐 조립 방법이라든가 사용 방법, 입어 보이기 이런 것들은 정중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11번입니다. 이사 화물 표준 약관의 규정상 인수 거절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은 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답은 4번이죠. 이러한 것들은 인수 거절할 수 있죠.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안고 가든지 별도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사물에다가 넣어뒀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죠.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 요청을 했으나 고객이를 거부했다. 그러면 인수 거절할 수 있고 유효물이나 불결한 물품도 인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물품을 인수 거절한다? 이삿짐 중에서 100만 원 이상 나가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거 인수 거절한다 그러면 이삿짐센터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이런 물품이 아니라 이런 물품은 인수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물품이 아니라 어떤 거죠? 현금이나 유가증권이나 또는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은 인수 거절을 할 수 있죠. 이건 본인이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이사화물 표준 약관상 인수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인수 거절할 수 있고 이거 외에도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시도록 하는 거죠. 12번입니다. 운송물의 인도일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틀린 것은 물었죠. 2번이죠.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다. 그러면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일반 지역은 며칠입니까? 일반 지역은 1일이 아니라 2일. 도서 상간 벽지는 3일. 내에 운반해 줘야죠. 그래서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이 기재가 있다 그러면 그 날짜까지 기재된 날을 운반해 줘야 합니다. 운송장의 인도 예정일 기재가 없다면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일반 지역은 2일, 도서 상간 벽지는 3일 내에 운송해야 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 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있다면 그 시간까지 운송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운송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운송장의 인도 예정일에 기재가 없다면 수탁일로부터 일반 지역은 2일입니다. 도서 상간 벽지는 3일입니다. 그래서 운송장의 인도 예정일에 기재가 없다면 수탁일로부터 일반 지역은 2일, 도서 상간 벽지는 3일 이내에 운송물을 인도해 줘야 합니다. 13번입니다.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수가 약정된 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체되었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의 몇 배입니까? 계약금의 2배이죠. 2시간 이상 지체되었다면 계약금의 2배를 환불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수가 약정된 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체되었다면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며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누가 누구에게요? 사업자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제가 좀 전에 환불이라고 말했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배입니다. 14번입니다. 감각기관의 수용기로부터 입수되는 차량 내외의 교통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신경은 어떤 신경이냐 그랬습니다. 정답은 그렇죠. 구심성 신경이죠.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차가 온다. 이렇게
어떤 정보가 이에 들어가, 눈으로 보는 정보가 뇌로 들어가게 되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구심성 신경이라고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구심성 신경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의 뇌로부터의 정보가, 예를 들면 이 손을 들어 올리라든가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라든가, 그래서 뇌로부터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원심성 신경입니다. 밖으로부터 차다, 사람이다, 멈춰, 뭐 죄송합니다.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감각기관의 수용기로부터 입수되는 차량 내외의 교통정보, 즉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 구심성 신경입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원심성 신경이고요. 그래서 감각기관의 수용기로부터 입수되는 차량 내외의 교통정보를 뇌로 전달해 주는 것은 구심성 신경입니다. 구심성 뉴런이 신경이란 말이죠.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원심성 뉴런은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근육이라든가 내부 장기, 분비샘 등의 반응계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못 그립니까? 이렇게 자동차가 가는데 여기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눈이 이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정보가 입력이 되죠.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사람이다. 그리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그래서 이렇게 좌측으로 틀었다. 그러면 이것이 정보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구심성 신경이죠. 이 정보를 보고 근육에게 명령을 내려서 핸들을 좌로 꺾으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원심성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구심성 신경이고, 뇌로부터 밖으로 어떻게 근육이나 내부 장기라든가 이런 데로 중추 신경을 보내는, 이거는 원심성 뉴런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하루 가운데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정답은요, 그렇죠, 해질 무렵이죠. 해질 무렵에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질 무렵은 전조등을 비추어도 주변 밝기와 비슷해서 의외로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밝은 대낮에 다니다가 이제 어둠에 아직 눈이 적응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리어리하죠. 이 해질 무렵에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16번입니다. 보행자 교통정보 인지 결함의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통정보 인지 결함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해서 보니까 지금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이 앞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알아차린 것, 이게 인지잖아요. 근데 결함이니까 못 알아차린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교통정보 인지 결함 그러면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못 본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력이 저하돼 가지고 못 볼 수 있죠. 모범을 보려고 행동하며 보행하였다. 뭐 이런 경우에 못 보기는 어렵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아니죠.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이죠. 통행자와 이야기 또는 놀이에 열중하였다. 그러다가 여기서 차가 오는 걸 못 볼 수도 있죠. 이 사람이. 또 다른 생각하면서 보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차가 오는 걸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여기에서 차가 오고 있는 것을 못 보는 것, 이게 교통정보 인지 결함이죠. 다른 거 하느라고 또 너무 피곤해서 못 봤다. 이런 게 인지 결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모범을 보이려고 행동하며 보행하였다. 이런 경우는 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큰 것들 가운데 있는 작은 것은, 작은 것들 가운데 있는 같은 것보다 작아 보이는 것은? 이렇게 동일한 것이 있어도요, 동일하다고 합시다. 근데 이렇게 큰 것들 가운데 있는 작은 거. 근데
이렇게 작은 것들 가운데 있는 동일한 크기지만 큰 것, 이것은 작아 보이고 이것은 커 보이죠. 이렇게 큰 것들 가운데 있는 작은 것들 가운데 있는 같은 것보다 이게 더 커 보이고 이게 더 작아 보이는 것, 이 말입니다. 큰 것들 가운데 있는 작은 것은, 큰 것들 가운데 있는 이 작은 것은 같은 작은 것들 가운데 있는 같은 거, 요거는 같은 건데 이게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죄송합니다. 화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상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반입니다. 원근의 착각, 작은 것은 멀리 있는 것으로, 더 밝은 것은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 이것을 원근의 착각, 멀고 가깝고의 착각. 경사의 착각, 작은 경사는 실제보다 작게, 큰 경사는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 오른 경사는 실제보다 크게, 내린 경사는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 속도, 상반의 착각, 지금 이제 그거죠. 주행전 급정 것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처럼 보인다. 이것도 상반입니다. 큰 것들 가운데 있는 작은 물건은 작은 것들 가운데 있는 같은 물건보다 더 작아 보인다. 상반입니다. 한쪽 방향의 곡선을 보고 우로 굽은 곡선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좌로 굽은 곡선을 봤을 경우 실제보다 더 구부러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것이 상반의 착각입니다. 얘기는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지금 묻고 있는 거, 큰 것들 가운데 있는 작은 것은 같은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들 가운데 있는 그것보다 더 작아 보인다. 이걸 가리켜서 상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18번입니다. 자동차 속도와 관련된 현상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는 과속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막 현상은 뭐입니까? 빗길에서 과속으로 달릴 때 차가 수상스키처럼 미끄러져 가는 겁니다. 이게 수막 현상이죠. 페이드 현상은 계속해서 과속해서 브레이크를 밟아대니까 브레이크 패드에 열을 받아가지고 브레이크가 잘 안 닿는 거, 이게 페이드 현상이죠.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너무 타이어에 바람이 적은 상태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물결처럼 된단 말이죠. 멀리서 보면 물결 치듯이 타이어가 회복되기도 전에 과속으로 달리면서 그 짜부라진 형태가 물결 형태로 보이는 거, 이것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부 과속으로 달리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모닝록 현상은 뭡니까? 비 오는 날 또는 오래 세우던 자동차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끽끽대고 있죠. 녹이 슬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녹 현상입니다. 드럼에 녹이 끼어가지고 브레이크가 좀 말 안 듣는 것, 이것이 모닝록 현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페이드 현상, 장시간 제동을 반복하거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하면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 모닝록 현상은 비나 높은 습도, 브레이크 드럼과 디스크 표면에 수분을 남기고 녹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녹이 발생해 가지고 잘 듣지 않는 경우, 이것이 모닝록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셋은 과속과 관계되는 것이고 이것은 습기가 차서 녹이 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1번이 속도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19번입니다. 엔진 회전수에 비례하여 쇠가 마주치는 이음 소리가 날 때의 원인. 이음 소리가 뭡니까? 동일한 소리가 이런 식으로 이어서 계속 나는 것, 이것을 이음 소리라고 하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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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전수에 비례해서 이회전 할 때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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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치는 거, 이것을 가려서 회전수에 비례하여 쇠가 마주치는 이음 소리라고 하는 거죠. 이 원인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대부분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그렇죠. 밸브 장치에서 나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의 이음 소리는 밸브 간극을 조정해 줌으로써 소리가 멈출 수가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합니다. 클러치를 밟고 있을 때 이런 소리 난다? 아니죠. 휠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이런 소리 난다? 그것도 아닙니다. 셔겁소브 고장으로 나는 소리다? 이것도 아니죠. 이것은 현가장치. 휠 밸런스는 자동차 바퀴가 뭐 좌우라든가 이렇게 서로 잘 안 맞는 거. 물론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뭐 그렇게 좋은 소리가 나지는 않겠지만 쇠가 마주치는 이음 소리입니다. 쇠가 마주치는 이음 소리는 밸브 장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0번입니다. 여름철 주행 중 엔진 과열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점검상으로 가장 관련이 없는 것, 관련이 없는 걸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엔진이 과열된다.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일단 냉각수를 확인해 봐야겠죠. 냉각수가 냉각을 시켜주라고 하는데 냉각을 못 시키니까 엔진이 과열되겠죠. 그 다음에 팬벨트가 돌아가면서 엔진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고장난다든가 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건 다 엔진 과열 현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공기 유입이 되는지 확인해 봐라. 공기 유입이 된다는 건 뭡니까? 연료에 과도한 공기. 연료에도 공기를 같이 넣고 뿜죠. 그래야 불이 붙습니다. 근데 이게 공기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간다든가 즉 혼합비가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기름은 적게 들어가고 공기만 잔뜩 들어갔다. 시동 불량 같은 게 일어나겠죠. RPM도 불안하고 출력 저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공기 유입 확인은 엔진의 출력이라든가 시동이라든가 이러한 건 관계가 있겠지만 과열 현상하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과도하게 유입되면 혼합비가 희박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시동이 불량하고 RPM이 불안정하고 출력이 저하되고 엔진의 소음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엔진 과열 현상은 아닙니다. 엔진 과열 현상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21번입니다. 어깨길, 갓길의 기능이 아닌 것은 정답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3번이죠.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의 불빛을 방지한다. 갓길이 뭡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가 중앙선이고 뭐 차로가 이렇게 있으면 요 맨 바깥에 있는 거 고속도로 담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바깥에 요게 갓길이죠. 요게 갓길. 근데 이 갓길과 전조등 불빛을 막아주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조등의 불빛을 방지하는 것은 주로 중앙 분리대인데 이 중앙 분리대도 어떤 거요? 뭐 광폭 중앙 분리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이 불빛을 전조등 앞에 대향차의 전조등 불빛을 방지하는 데는 중앙 분리대가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3번이 갓길 기능이 아닌 것으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의 불빛을 방지하는 것은 중앙 분리대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사 화물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수 당일에 계약을 해지를 통지한 경우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이사하기 하루 전까지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만 떼이면 됩니다. 그런데 당일에 안 한다. 나 이사 안 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계약금의 2배를 손해배상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당일에 계약 해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금의 2배를 손해배상액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것이 약정된 이사물 인수일 하루 전까지 이사 날짜 하루 전까지 해지했다 그러면 계약금만 물어주면 쉽게 말하면 떼이면 됩니다. 계약금만. 근데 약정된 이사물 인수일 당일에 바로 그날 당일에 해지했다. 그러면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이삿짐 화물센터에서도
다른 거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이삿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계약 해지합니다. 그럼 오늘 다 빵 끊었잖아요. 예, 그랬으니까 계약금 100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이면 계약금만으로도 왜 다른 일 잡을 수도 있으 일정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당일이면 1일 전이면 계약금만으로 계약금 떼기면 됩니다. 그런데 당일날 취소했다. 그러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23번입니다. 원심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심력 이렇게 차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간다고 하면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은 구심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가는 힘 이것이 원심력이죠. 네, 여기서 원심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튕기쳐 나가려고 하는 거. 이 원심력에 대한 설명. 그래서 속도에 비례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해서 속도에 비례한다가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속도에 비례한다는 말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곱에 비례하니까 속도에도 비례하겠죠. 중량에 비례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일단 맞다고 보고 구심력에 비례한다가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이것을 정답으로 찍으셔야 합니다. 구심력에 비례하는 거 아닙니다. 구심력과 오히려 반비례하는 관계 있습니다. 구심력이 크면 원심력이 작고 원심력이 크면 구심력이 작고 그래서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겠죠. 그래서 원심력은 회전할 때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힘 그걸 원심력이라고 하죠.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원심력은 구심력과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반비례할 수 있다는 거죠. 커브가 예각을 이룰수록 커진다. 예각 90도 이하의 각입니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 물체의 속도가 2배가 되면 원심력은 4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심력은 이거의 질량 곱하기 R 반지름분의 속도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반지름에는 반비례하며 질량 M에는 비례한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 셋은 맞는 것이고요. 구심력에 비례한다. 그렇게 틀렸습니다. 24번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리다. 뭡니까? 인지하다. 이런 말이죠. 알아차렸다. 인지하다. 그래서 사람이다 라고 알아차리는 것. 이런 걸 가르쳐서 인지라고 하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는 교통 상황을 인지하고 가는데 여기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사람이다 라고 인지를 하겠죠. 알아차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지, 좌로 틀어야 할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지, 우로 틀어야 할지 판단을 해야겠죠. 어떻게 자동차를 움직여 운전할 것인지를 뭐합니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판단에 따라서 핸들을 좌로 틀든 브레이크를 밟은 어떤 조작 행위를 하겠죠. 그래서 인지, 판단, 조작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묻는 것은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상황을 알아차렸다. 그러니까 인지고 그 다음에는 핸들을 좌로 꺾을지 우로 꺾을지 또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을 것인지 하여튼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판단에 따라서 조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25번입니다.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쉽게 말해서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은 차이가 뭐겠습니까? 안전운전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방어운전은
남이 실수해가지고 나에게 사고를 입힐 것까지 계산해서 운전하면 방어운전이 되겠죠. 자, 안전운전은 자기 자신이 사고에 말려 들어가지 않게 하는 운전이다. 1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게 안전운전인가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고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다른 차들의 실수까지 감안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방어운전은 뭐냐? 자기 자신이 사고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 운전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도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죠. 방어운전은 타인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운전이다. 그렇죠. 안전운전은 운전자 자신이 위험한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는 것이다. 내 자신이 주의해서 운전하면 안전운전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부주의까지 계산하면서 운전하는 것은 방어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고에 말려 들어가지 않게 하는 운전은 이건 안전운전을 벗어나서 방어운전의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전은 자기 자신이 사고에 말려 들어가지 않게 하는 운전이다 라는 개념은 방어운전에 대한 개념입니다. 26번입니다. 고령자의 안전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그냥 답이 보이죠. 횡단하는 동안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신호등 보고 간다 할지라도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만취 운전자 이런 사람들이 신호등 무시하고 그냥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설령 파란불에 건너는 횡단보도를 통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나머지는 다 맞는 것이죠. 야간 이동 시 밝은 옷을 입어라. 횡단보도 신호가 전멸 중이면 다음 신호를 기다려라. 생활도로 이용 시 길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이동한다. 주로 생활도로 이용 그 말은 뭡니까? 뒷길, 뭐 시장통길 뭐 이런 데겠죠. 그때 가정자리로 안전하게 이동한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횡단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횡단하는 동안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틀린 것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엔진 과열 시 점검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은 배기가스 점검이 되겠습니다. 배기가스 점검은 어느 때 이제 하는 게 좋겠죠? 배기가스가 백색, 회백색이 나온다든가 이런 때. 그러니까 까닭 없이 엔진 오일이 많이 소모된다.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넘어가서 타면 회백속으로 배기가스가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하는 것이지 엔진이 과열됐을 때 배기가스 점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엔진 과열에는 과열에 대한 것만 점검하면 되겠죠. 주로 어디 뭡니까? 냉각팬이라든가 라디에이터라든가 수온계라든가 이런 걸 점검해 줘야겠죠. 이것은 엔진의 과열과 직접 관계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배기가스 점검은 엔진 오일이 과대하게 소모될 때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라디에이터는 엔진에서 발생한 열을 흡수한 냉각수를 식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통과하면서 많은 면적에서 열을 밖으로 전부 발산시키는 거죠. 이게 라디에이터죠. 냉각팬은 라디에이터의 열을 효과적으로 식히게 공기 순환을 이 속으로 공기가 돌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해서 엔진에 있는 그 열을 밖으로 발산시켜서 식혀주는 겁니다. 주행 중에는 차가 움직이는 공기, 주행풍이 라디에이터의 열을 식히고 정차거나 저속 주행할 때는 냉각팬이 작동해서 부족한 공기 흐름을 보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자동차 엔진 과열과 관계가 있고 배기가스는 직접 엔진 과열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중 수막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수막 현상 자체가 고속주행으로 생긴 겁니다. 빗길에서 고속주행하게 되면 급사 이 수상스키가 밀리는 것처럼 그렇게 밀려가는 걸 수막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고속주행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한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공기압을 조금 높여서 해야 합니다. 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트레드가 너무 많이 다른 걸 사용하게 되면 물이 빠질 않아요. 그래서 수막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맞는 표현이고, 고속으로 주행해서 생기는 게 수막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속도를 늦춰야 한다가 맞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심경각의 정의로 옳은 것은? 심경각이란, 여기에 지금 운전자가 타고 있습니다. 여 앞에가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목측하는 거, 한 50m쯤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죠. 이 거리를 목측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심경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능력을 가리켜서 심시력이라고 하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사람이 있구나라는 인지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지를 목측으로 거리를 재는 것, 이것을 심경각이라고 합니다. 전방에 있는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목측하는 것, 1번이 되겠죠. 전방에 있는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목측하는 것을 심경각이라고 한다. 우측, 좌측, 후방 이게 아니고 전방에 있는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목측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심시력이라고 하고 그걸 목측하는 것을 심경각이라고 한다. 전방에 있는 대상물까지의 뭐를요? 거리를 목측하는 것. 30번입니다. 자동차를 제동할 때, 멈출 때 앞 범퍼 부분이 내려가는 현상은? 처음 스타트할 때 앞 범퍼 부분이 들릴 때를 뭐라고 그랬죠? 노즈 업이라고 그랬죠. 가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았더니 관성의 법칙이 밀려고 그러는데 바퀴는 멈췄기 때문에 코를 밑으로 받겠죠. 그 뭐죠? 노즈 다운이죠. 앞범퍼가 앞으로 바뀌는 거, 내려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앞범퍼이 내려간다 그러면 노즈 다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럼 관성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퀴는 멈췄으니까 코가 밑으로 박으려고 하겠죠. 내려가죠. 이것을 노즈 다운이라고 합니다. 31번입니다. 자동차 조향장치의 점검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제 이런 문제는 다 푸실 수 있겠죠. 조향장치가 무엇인가? 방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들이 쉽게 말하면 힐 스티어링과 핸들의 움직임, 이것이 조향장치, 핸들과 관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건 브레이크, 이거는 엔진 과열과 관계되는 거, 이것은 연료 필터. 정답은 1번입니다. 32번입니다. 야간에 잘 보이는 것에서 안 보이는 것의 순서대로 나열된 색깔은 무엇인가? 제일 잘 보이는 색깔은 뭡니까? 백색. 그 다음 잘 보이는 색깔은 노란색. 그 다음은 빨간색. 그 다음은 파란색. 그 다음은 흑색. 밤이니까 흑색이 제일 안 보이겠죠. 제일 잘 보이는 것은 백색입니다. 그 다음이 노란색, 그 다음이 빨간색,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야간에 잘 보이는 것에서 안 보이는 것의 순서로 나열된 색깔은 백색이 맨 나중에 가 있으니까 틀렸죠. 흑색이 맨 나중에 가 있고 백색이 맨 앞에 있고 옅은 황색, 그러면 이것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백색이 맨 앞으로 가 있는데 뒤에 가 있으니까 틀렸죠. 이것도 맨 뒤에 가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순서는 흰색, 백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순서입니다. 백색이 맨 나중에 틀렸고, 백색이 맨 나중에 틀렸고, 백색이 맨 나중에 틀렸습니다. 백색이 제일 잘 보이고, 옅은 황색, 뭐 노란색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흑색.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중앙분리대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렇죠. 길 어깨에 중앙분리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방호 울타리형 중앙분리대도 있고 연석형도 있고 광폭 중앙분리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 어깨 중앙분리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방호 울타리형 중앙분리대입니다. 광폭 중앙분리대입니다. 연석형은 여기에 이렇게 돌로 연이어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연석형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방호 울타리형도 있고 연석형도 있고 광폭 중앙분리대도 있지만 길 어깨에 중앙분리대를 놓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는 속도죠. 감속, 가속, 속도 찾으면 되겠습니다. 변속차로죠. 고속도로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여기 막 엄청난 속도로 달리잖아요. 이 속도에 맞춰서 여기를 진입하려면 뭐예요? 이게 가속차로, 변속차로를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쫙 달리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을 가려서 변속차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변속차로라고 합니다. 35번 문제입니다. 갓길, 길 어깨와 교통사고와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갓길이 넓을 때 안정성이 높다. 맞죠? 갓길이 좁을 때 안정성이 높다. 틀렸네요. 갓길이 없을 때 아니고요. 관계없다 아닙니다. 갓길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차가 다니지는 않고 비워놓는 갓길입니다. 자동차 사고 같은 거 났을 때 빨리 빼가지고 여기다 세워두고 이렇게 나온 게 갓길이죠. 이 갓길이 넓으면 안정성이 시야도 좋고 안정성이 높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갓길, 길 어깨라고도 하고 갓길이라고 합니다. 넓으면 차량의 이동 공간 및 시계, 볼 수 있는 어떤 그 범위가 넓고 고장 차량을 주행차로 밖으로 빨리 이동시킬 수 있어서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갓길이 넓을 때 안정성이 높다. 위험물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폭발성, 위험물이죠. 인화성은 뭡니까? 불에 잘 붙는 거. 발화성, 다 위험물이죠. 수인성, 이건 전염병에서 물을 매개로 하여 옮기는 전염병. 그것을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그러죠. 물로 인하여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위험물은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류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택배업, 물류업이죠. 도매 물류업, 물류업입니다. 공동 물류업, 물류업입니다. 경공업, 경공업이 물류업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물류관리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물류관리, 물류비 감소, 목적과 관계가 있죠. 시장 능력이 강화됩니다. 물류비 감소가 되면 시장 능력이 강화되겠죠. 물류와 상류의 통합. 물류는 뭐고 상류는 뭡니까? 물류는 물건의 이동이고 그 위에 상류는
제조로부터 뭐 마케팅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뭡니까? 물류가 일어나는 거죠. 물류의 이동이. 이게 상류인데 이 상류와 물류를 분화시키는 거, 이렇게 가르는 것으로부터 물류 관리가 이제 분화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예. 그래서 물류 관리의 목적과 같이 그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물류와 상류의 분리에서 상류를 물류와 분리시켜서 물류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물류 관리의 목적이 됩니다. 통합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관리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물류와 상류의 통합이 아니라 분리가 돼야 맞습니다. 통합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운전자의 사명과 거리가 먼 것은 안전운전 이행, 내 생명과 같이 남의 생명도 존중, 교통사고를 예방 다 맞죠? 사인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글쎄요. 운전자가 사명이라고까지 나오면은 거기에는 공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겠죠. 사인이라기보다. 그래서 운전자의 사명으로 나온다면 사인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기보다 공인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그래야 맞을 겁니다. 3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봄철 안전운행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봄철 안전운행. 미세먼지와 황사를 대비해 와이퍼와 워셔액을 점검한다. 맞죠? 노면이 젖어 발생하는 수막현상 빗길 사고에 대비한다. 봄철에 그렇게 많이 비가 오나요? 이건 여름철에 해당되는 것이죠. 장마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수막현상이 일어나고 빗길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봄철이라기보다는 여름철에 해당하는 것이다.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에서는 더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봄이 되고 활기차고 하니까 애들이 이제 막 뛰는 거죠. 더 주의해야 합니다. 봄이 되니까 나른하면서 졸음운전이 막 옵니다.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한다. 봄철 안전운행과 관계 있습니다. 관계없는 것은요. 2번이 되겠죠. 노면이 젖어 발생하는 수막현상이나 빗길 사고 이런 것은 주로 여름철하고 관계된다. 41번입니다. 야간 안전운전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 한번 보시면 답은 그냥 들어오죠. 마주오는 차량으로 눈이 부시다고 내가 상향등을 켠다고 될 문제는 아니죠. 하향등을 켜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소위 말해 쌍라이트 켰습니다. 상향등으로 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 나도 같이 상향등을 켠다. 이건 뭐 일종의 보복이 되겠죠. 그래서 마주오는 차량으로 눈이 부시면 상향등 켠다는 아닙니다. 하향등 켜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야간 운전, 안전운전 방법으로 마주오는 차량으로 눈이 부시면 나도 같이 상향등을 맞불 켠다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향등을 켜준다. 42번입니다. 겨울철 안전운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겨울이 들어왔습니다. 동파 방지를 위해서 부동액 비중도 점검해야겠죠. 정온기 상태 및 월동 장비 등을 점검한다. 맞습니다. 낮은 기온으로 운전자는 빠른 행동을 할 수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옷도 껴입죠. 몸도 둔탁합니다. 빠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행동이 굼뜨게 되죠. 정답이 틀렸고 정답입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경우 충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 맞죠? 근데 기온이 낮아서 하강하게 되면 빠른 행동이 아니라 굼뜬 행동, 느린 행동, 옷도 껴입었죠? 그런 느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겨울철에는 신체적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 줘야 합니다. (43번입니다) 다음 중 방어운전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전운전은 나만 잘하면 되는 거고, 방어운전은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봐가면서 운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교통사고에 휘말려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운전자는 앞차의 전방까지도 시야를 멀리 둡니다. 앞차까지 고려하면서 가는 거 방어운전 맞죠? 뒷차의 움직임을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확인까지 합니다. 이것도 방어운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이 들어왔지만 내 뒤에 8톤 트럭이 밀고 오는 걸 룸미러로 보니까 멈추면 내 차를 받아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만 원짜리 딱지 떼는 한이 있어도 통과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뒷차의 움직임을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가는 방어운전입니다. 교통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나만 좋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안전운전이죠. 그래서 여기서 방어운전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진로를 변경할 때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줍니다. 상대방이 내 차로 달려들지 않도록 상대방 차까지 봐가면서 방어운전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교통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남을 고려하지 않고 나만 잘하면 된다. 일정한 속도로 운전합니다. 안전운전은 될지 몰라도 방어운전은 아닙니다. 44번입니다. 고령자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때, 어두운 곳에서 고령자 아니라 똑같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때 어떤 현상입니까? 밝은 곳에 빨리 순응하기가 쉽지 않죠. 적응이 필요합니다. 밝은 것에 순응하려고 할 때 적응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명순응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명순응 적응 시간이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고령자니까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빨리 이렇게 적응을 못하니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그러니까 명순응하는 데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2번이 정답입니다. 45번입니다. 교통사고의 요인 가운데 사회환경 요인에 해당하는 거. 사회환경, 정부의 교통정책, 이게 사회환경이죠. 운전자, 보행자 등 이것은 어떤 요인입니까? 교통사고 요인 중에서 인적 요인이죠. 사람이니까요. 그다음에 차량 구조장치, 이건 뭡니까? 차량 요인. 도로의 선형, 이건요 도로 요인. 정부의 교통정책, 사회 환경 요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운전자, 보행자 등 인적 요인, 차량 구조장치, 차량 요인, 도로의 선형, 도로 요인, 사회 환경 요인, 정부의 교통정책. 46번입니다. 주요 취급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유 취급소의 규칙 및 취급 기준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주유 취급소에서 유분리 장치의 고인 유료는 넘치지 않도록 한다. 맞죠? 자동차에 주유할 때는 자동차 원동기의 출력을 낮춰야 한다. 이 엔진 끄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끄지는 않지만 출력을 낮춰야 한다가 아니라 아예 출력을 정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엔진 꺼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주유할 때는 고정 주유 설비를 사용해야 하고, 맞죠? 주유 취급소의 전용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는 그 탱크에 연결되는 고정 주유 설비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자동차에 주유할 기름 넣을 때
자동차 원동기에 즉 엔진에 출력을 낮춰야 한다가 아니라 아주 엔진을 시동을 꺼야 합니다.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주유할 때는 자동차 원동기의 출력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동을 중지한다. 47번입니다. 주행 시공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7번은 정답이 몇 번입니까? 전방 주시점은 속도가 빠를수록 가까워진다. 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운전자의 전방 주시점은 죄송합니다. 운전자의 전방 주시점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가까워진다가 아니라 멀어진다가 맞습니다. 전방 주시점은 속도가 빨라지니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다 알 겁니다. 운전자의 시야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는 좁아지게 되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가까운 곳의 풍경은 더 흐려지게 되죠. 훅훅 지나가니까. 속도가 빨라질수록 작고 복잡한 대상은 잘 확인되지 않고 훅훅 지나가게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운전자의 전방 주시점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전방 주시점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전방 주시점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멀어지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는 좁아진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일반 구조의 승용차용 타이어의 경우 스탠딩 웨이브, 아까 이제 과속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물결 치는 모양처럼. 주로 몇 킬로미터 정도로 갈 때 이런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속 그렇죠. 150km 정도로 가게 되면은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고속주행, 즉 시속 150km 정도의 고속주행을 할 때 접지부에서 땅에 닿는, 바퀴가 땅에 닿는 부위에 타이어 변형이 일어나서 다음 접지 시점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접지 뒤쪽에 진동 물결 같은 형상이 생기는 것, 이걸 가리켜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낮추고 타이어 공기압을 좀 높여야 합니다. 근데 몇 킬로미터 정도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느냐? 시속 150km 전후에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일어납니다. 49번입니다. 운전 피로와 운전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운전 피로가 누적되면 이제 착오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운전 작업의 착오는 운전 업무 개시 후와 종료 시에 증가한다. 막 차 몰고 나갈 때, 그리고 이제 그 귀가하려고 할 때, 또는 차량을 입고시키려 할 때, 이 업무 마감 시간, 이때 증가합니다. 착오가. 운전 시간 경과와 더불어 운전 피로는 계속 운전하면 운전 피로는 증가하겠죠. 운전 착오는 주로 오후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다. 오후 시간대입니까? 주로 발생하는 게 언제입니까? 심야에서 새벽으로 가는, 이때 제일 그 피로가 많이 오고 운전 착오가 많이 옵니다. 사고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운전 피로가 쌓이면은 차 내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이제 피로가 쌓여가지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도 좀 안 보인다든가. 정답은 3번입니다. 운전 착오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졸음이 오고, 이런 건 주로 언제요? 심야에서 새벽 시간대로 갈 때, 이때가 가장 심하죠. 심야에서 새벽 시간대. 네, 오후 시간대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운전 착오는 어디서 제일 많다? 심야에서 새벽 시간대로 갈 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화물 자동차의 효율성 지표 중 공차거리율, 공차거리율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 빈 차로 다닌 거죠.
주행 거리에 대해서 화물을 싣지 않고 운행한 거리의 비율. 총 주행 거리가 하루에 380km를 떼는데 실제로 짐을 싣고 운행한 거리는 38km밖에 안 됐다. 그러면 공차 거리율은 10%다. 공차로 다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행 거리에 대해 화물을 싣지 않고 운행한 거리의 비율을 공차 거리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적재된 화물의 비율은요. 뭐라고 그러죠? 적재율. 일정 기간 중 실제로 가동한 일수, 가동률. 실제 화물을 싣고 운행하는 거리의 비율, 실차율이라고 그러죠. 주행 거리에 대해 화물을 싣지 않고 운행한 거리의 비율을 공차 거리율. 그래서 적재된 화물의 비율은 적재율, 일정 기간 중 실제로 가동한 일수는 가동률, 실제 화물을 싣고 운행한 거리의 비율을 실차율, 주행 거리에 대해 화물을 싣지 않고 운행한 거리의 비율을 공차 거리율이라고 한다. 네. 문제집 등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